자,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첨삭을 한번 해볼 텐데, 그 수업 시간에 말했던 대로 이제 독서랑 그 문학의 일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지문 얘기를 좀 하면서 그렇게 문제 연결해 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독서 지문, 이제 16번 문제의 16번 문제 지문으로 오세요. 다들 왔니? 자, 16번 지문으로 와서 이제 이 지문은 이제 첫 지문이니까 좀 읽어볼게. 자, 읽으면서 좀 빠르게 읽으면서 이따가 문제 풀이해보자. 처음에 이제 고려말 중앙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조선 왕조를 세운 이 신흥사대부들은 지주층이어서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대. 그러나 이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 어, 이 조선 왕조의 시작에서는 뭔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이 필요했대. 그래서 국역, 밑에 나와 있었지. 자, 국역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을 넓히려고 했대. 따라서 노비가 꼭 있긴 있어야 돼. 그치만 되도록이면 이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대요. 그게 너무나 기본적인 이제 국역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1문단에 얘기한 건 간단했어. 그 국역 정책, 자, 이 국역 정책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탕을 얘기했어. 자, 국역 정책을 위해서 일단 이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니? 그 양인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국역 정책이라는 말 속에 답이 있었지만, 자, 이 양인 확보를 하는 이유가 뭐야? 이 국역의 대상 때문이잖아. 자, 국역의 대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국역 정책을 시작했대. 양인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대. 자, 그래서 이 문단에 이제 이것을 새 왕조 통치 체제의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법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다. 자, 법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대. 자, 이들 사이에는 일단 의무나 권리 같은 것에 차등이 있었대. 그래서 의무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의무 면에서 양인들은 일단 국역인 군역 그리고 요역의 의무가 있었고, 그런데 천인들은 어때? 군역에서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대. 요역의 의무는 지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군역에서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대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단에는 이제 이 법적인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가 시작이 됐고요. 이 양인, 그리고 이 천인. 자, 그들의 각 의무사항을 먼저 얘기했어. 자, 그치? 이렇게 해서 이 양인들은 이제 국역인 군역도 있었고, 요역도 있었고, 그런데 천인들은 이제 군역은 철저하게 또 배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무사항이 제시가 됐어. 자, 그래서 이 산문단에는 이제 그렇다면 권리는 이라고 해서 이제 권리를 또 이야기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양인과 천인은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 자, 이렇게 신체나 생명을 보호해주는 걸 우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의 그 여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대.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즉, 천인은 노비인데요. 그 노비는 무엇으로 봤대? 재산으로 그냥 본대. 그래서 뭐 매매도 가능하고 뭐 증여도 가능하고 뭐 그랬대. 또 사는 곳을 옮길 자유 또한 없었고요. 또 두 계층이 서로 싸우면 노비는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기도 했다는 것. 이런 것에서 이제 그들의 법적인 그런 지위 차이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또 권리 면에서 또 가장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관직 진출권이었대요. 이 관직 진출권 같은 경우에 일단 양인 중에서도 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대요. 즉 관직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제한된 사람도 양 중에 적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인은 일단 관직 진출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민 같은 경우에 천인은 어때요? 관직 진출권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지. 자, 그렇지만 더러 노비들이 이제 국가에 공로를 세웠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유품직을 받기도 했대. 그런데 그때마저도 이 양인이 먼저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비도 결국은 양인이 되는 거지. 관직 진출권을 이제 노비는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공로를 세웠을 때는 이제 양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먼저 밟고 그다음에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음.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양인 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똑같아. 그런데 자, 그것의 각 권리. 자, 그들의 이제 각 권리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관직 진출권, 이거겠지. 관직 진출권. 그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양인과 천인은 어때? 이 권리상의 어떤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지. 아주 극명하게 존재했지. 자, 보자. 이제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인 구분. 지금까지 본 게 그랬죠? 이제 이 국가의 법적 체제에 따른 구분이었고, 이 실제 사회 구성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실제 사회 구성은 좀 더 복잡했대. 이 양천이라고 하는 이 법적 구분 아래 실제 사회 구성원은 먼저 상급 신분층인 양반 계층이 있고, 또 뭐 의관이나 역관과 같은 기술관이나 서울 등의 중인 계층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수가 많았던 평민 계층이 있었고, 그리고 노비라고 해야 하는 이제 천민 계층이 있었대. 그러니까 어때? 실제 사회 구성은 좀 더 이제 복잡하지. 네 단계나 있었잖아. 이렇게 사문단이 끝났네요. 이건 뭐 정리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그거겠죠. 실제 구성. 실제 사회 구성은 이렇게 네 단계다. 네 계층이다. 즉, 네 계층으로 좀 구별했다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조선을 양반 관료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이 양반은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각가지의 특권. 자, 이번에 그 다음 문단에서 뭐에 대한 얘기 시작해? 양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 이 양반은 어땠다는 얘기야? 이제 각가지 특권, 명예, 자, 이런 게 정말 거의 독점하듯 그렇게 누리던 이제 그런 계층이래. 자, 그래서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그 아래인 이 중인, 평민, 청민과는 아예 달랐대. 격이 달랐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상이라는 말로 표현했대. 자, 반상은 곧 지배자와 이 피지배자로 나눈 그 개념인데, 그 다음에 반상의 반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대요. 자, 반에는 양반만이 속하대. 자, 그렇지만 이 상에는 평민부터 노비까지 다 포함된대. 그러니까 즉 반상이라는 말로 나누면 이제 반에는 양반이 들어가고 상에는 평민, 노비 이렇게 들어간대. 중위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나 봐. 자,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다르게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인 그렇지. 최고 신분이라고 해야겠지? 자, 이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인 위치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려는 그 당시의 의식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우린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고 해야 하냐면 이 그 양반의 특권에 대해서 양반이라는 이 계층의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다고 할 거야. 그리고 양반의 특권이나 위치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말이 뭐야? 그게 바로 이 반상인 거지. 그래서 이 반상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최고의 위치인 양반과 그리고 그 아래 중인을 제외하는 이제 그 아래 평민 그리고 이 노비가 있었다. 음. 마지막 문단. 자,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 이해돼? 그럼 거의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단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 마지막에 왔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때?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 맞지? 이거는 법적 규범이었잖아. 양천제. 양인과 천으로 나누던 거.
그럼 이 양천제와 당시 실제 계급 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구분, 맞죠? 실제 사회 통념상의 구분인 이 반상제. 자, 이게 당시에는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 결국 중세의 신분 구조를 이루었대.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신분 구조는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차츰 어디로 바뀌었다?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인 그게 더 규정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했대. 이것은 이제 지주제가 확대되기도 발전하기도 해서 그렇고 또 이 조선 사회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러한 것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마지막 문단은 뭐 정리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문제 한번 바로 가보자.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게 일단 다 네 가지는 있나 봐. 근데 틀린 게 하나 딱 있으니까 골라보자. 일단 1번. 중위는 반상제에서 반에 포함되지 않았다. 맞아? 어때? 맞지? 자, 여기 있지. 우리 지금 문단 번호를 안 써서 지금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반상의 반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 보이죠? 자, 반상의 반에는 이 중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정확히 지문 속에 얘기해 줬어. 여기가 16번 문제의 1번 선택지 근거 범위였고, 자, 그 다음, 또 양인 가운데 이 평민층의 수가 양반층의 수보다 더 많았다. 어때? 이것도 한번 찾아가 볼까? 여기 있네. 즉, 양인 중에 수가 가장 많았던 건 평민계층이었다라고 나와 있다. 그지? 자, 여기에 16번 문제의 2번. 2번의 근거 범위였고. 자, 조선시대 사회 구성원은 사회 통념상 네 계층으로 나누었다. 사실 중요한 말은 이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이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지문 속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이건 찾지 않고 넘어가도 되고. 자,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은 양천제에서 반상제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제 그 문단의 내용이었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했다고 했어?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변화하였다고 했고, 이것은 지주제의 확대나 발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인데, 그 5번 보면, 조선의 국역 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게 되게 말이 안 되거든? 노비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거로 선시했다. 일단 뒷부분. 노동력 확보도 중요해서 노비가 필요한 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었어. 즉, 노비가 적절하게 이제 확보가 되어야 노동력이 생기니까, 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노비가 필요하지. 그렇지만, 자, 근거 범위는 바로 왼쪽에 있다고 해야겠다. 자,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역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했대. 노비가 있어도 노비가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되도록 양인 계층이 더 많이 필요했다라고 했거든. 음. 자, 이 지점하고 연결해 볼 수 있겠다. 그치? 넘어가자. 자, 17번 기역과 니은인데요. 자, 기역 양인 그리고 니은 전인 자, 틀린 거 찾아라. 자, 기역과 니은 모두 군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자, 보자마자 어때? 너무나 틀렸지, 그지? 자, 우리 그 의무사항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에서 양인하고 천인하고 이 군역의 의무의 차이가 있었잖아. 자, 양인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에 보면 양인은 군역 의무가 있었고, 이에 비해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되다라고 했으니까. 음. 자, 여기가 이제 17번의 1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였고요. 남은 선택지는 찾지 않고 넘어갈게. 자, 18번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 자, 읽어볼게요. 자, 채수의 견해를 윗글과 관련지어서 한번 보래. 읽어보자. 자, 채수라는 사람이 얘기했대. 어제 전지를 보니 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 있는 자를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고 하니 놀랐다.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다. 의관, 역관은 사대부 반열에 낄 수가 없다.
의관, 여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으로 사족, 양반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럼 이 사람의 견해는 무엇과 가깝다고 해줘야 돼? 우리 지금 반상제. 이 반상제 중심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자, 즉 의관과 역관은 중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의관과 역관은 중인이기 때문에 사대복 반열에 낄 수 없어. 의관, 역관의 무리는 미천한 계급이야. 절대 양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양인, 천인이 아니라 이렇게 양반, 중인으로 나누는 자, 이러한 어떤 사고방식은 이제 반상제 중심 사고라고 해야 될 거야. 자, 그럼 그것으로 이제 관련 지어 볼 수 있는 선택지를 보는 거니까. 자, 1번 보면은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청인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도다. 어때? 틀렸지? 1번 선택지는 뭐에 대한 사고야? 이건 양천제. 이건 양천제 중심 사고잖아. 자, 2번. 의관, 여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니라고 한 거는 국가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가 흔들릴까 봐라고 했어. 양천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자, 이건 어때? 또 역시나 양천제 중심 사고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 3번. 의관, 여관과 같은 중인을 동서 양반에 발탁하려는 그 임금의 조치에 반대하는 거는 양반의 지배자적인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이 어때? 이게 바로 이 반상제 중심 사고잖아. 자,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었던 거지.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지문도 공부 한번 해볼 거예요.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사회 지문인데요. 이것도 선생님이랑 좀 읽어가보자. 자, 희소성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도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랬네. 그것은 바로 경매다. 자,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서로 다르게, 이제 구매자들이 그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 재화의 그 가치가 정확히 가늠이 잘 안 될 때, 자, 그럴 때 사용이 된대요. 자, 이 경매라는 이 방식을 자,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치? 커피나무는 환경에 민감한 식물이야. 그래서 온도와 또 일조량과 온도와 또 토질에 따라서 그 맛이, 품질이 천차만별이래.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매년 품질이 달라진대. 이렇게 품질이 매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해당 커피 생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자, 그래서 그것이 경매다라고 얘기를 했어. 넘어갔자. 여기에서 간단히 넘어간 이유가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이 글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좀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 문단에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했거든. 즉, 이 글은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을 왜 사용하는지 그 여러 다양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글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번호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정리하지 않아도 이 경매 방식을 사용하는 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음. 자, 재화의 가치가 너무나 서로 다르게 평가받을 때, 또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 자, 그럴 때 경매를 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자,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안 맞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경매를 사용한다. 음. 자, 더 보자. 특정 재화의 판매자가 한 명이야. 그런데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지. 자,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가 있게 된대요. 자, 더 읽을게. 최고급 커피 생도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경매로. 그래서 최고급 커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래서 경매로 가격을 결정한대.
또 이 밖에도 골동품 같은 거, 미술품 이런 것도 지금 이러한 이유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대. 자, 이와는 반대로 특정 재화의 구매자는 한 명. 반대 이야기도 있네. 그럼 체크 다시 해볼까? 위로 올라가서. 특정 재화의 판매자가 한 명인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도 이 경매를 이용하는데, 반대로 특정 재화의 구매자는 한 명인데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도 자, 경매를 사용한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서 구매를 하면 되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것의 예로는 현재 전투기 같은 거, 전투기 같은 이런 것이 지금 경쟁 입찰로 결정이 된다.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 가면, 자, 즉 여기에서 이제 왜 경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얘기했어. 일단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잖아, 그치? 응. 자, 구매자와 판매자의 무엇이? 숫자가, 그들의 숫자가 아주 극단적으로 맞지 않는 거지. 숫자의, 의라 쓴 거야. 극단적 불일치.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안 맞으면 이제 경매를 한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일단 이건 뭐 다시 쓰지 않더라도 이제 판매자는 한 명이야. 구매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 자, 그런 것도 이제 경매를 하잖아. 가장 높은 가격으로. 그치? 자, 그런 게 이제 최고급 커피도 있었고, 또 골동품도 있었고, 미술품도 있었고, 그치? 응.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 말고 또 반대로, 구매자는 한 명이야. 근데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미안. 자, 그러면 우린 이럴 때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그 판매자의 거를 이제 구매하면 되는 거라. 자, 그럴 때는 이제 이 전투기 같은 걸 우리는 또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게 된대. 그리고 이제 이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한 거지.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훅 읽어갈 거야. 이제 정리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쭉 정보가 나열되는 거라서, 자, 정리만 좀 간단하게 펜으로 해보자. 경매는 입찰 방식의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 입찰 방식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공개 구두 경매 그리고 밀봉 입찰 경매가 있대. 음. 일단 공개부터 나오네. 자, 공개 구두 경매는 모두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경매에 응하는지를 다 나와 있네.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이 공개 구두 경매가 좀 둘로 나누어지지. 영국식 경매가 있고 네덜란드식 경매가 있다. 이렇게. 음. 그래서 다시 영국식 경매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영국식 경매는 뭐다? 오름 경매래. 자, 그래서 이건 가장 흔한 건데,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그대로 낙찰자가 되는 거래. 음. 자, 이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이제 와인도 있고, 또 최고급 생두도 여기에 들어간대. 음.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판매자. 자, 판매자가 높은 가격부터 제시해서 점점 낮추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내가 살게요라고 응찰한 사람, 자,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자, 그게 바로 네덜란드식 경매고요. 이게 내림 경매 방식이래. 자, 이 내림 경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튤립 재배로 유명한 그 네덜란드에서 사실 오래 이용해서 이제 네덜란드식이다. 자, 이런 이름이 붙은 거거든. 자, 어쨌든, 자, 튤립 재배 했던 그 나라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국내에서도 이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도 이제 이걸 좀 사용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개식 경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종류를 또 쭉 설명을 해줬어. 자,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그죠? 자, 밀봉 입찰 경매인데, 자, 결국은 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르게 서로 어떠한 가격에 응찰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뭐가 밀봉 입찰 경매. 자, 이번엔 이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제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그 어떤 그 방식에 따라서 이것도 둘로 나누어져. 자, 최고권 밀봉 경매가 있고,
또 차가 밀봉 경매라는 게 있대. 일단 최고가 밀봉 경매는 응찰자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그냥 낙찰자가 되는, 되게 단순하지, 그지? 자, 그래서 낙찰자는 자기가 내겠다고 그 적어둔 그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면 돼. 자, 그런데 이 차감 일본 경매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일단은 최고가 일본 경매하고 좀 비슷해. 그런데 이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자기가 적어낸 금액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음, 두 번째로 높은 이제 그 금액을 해.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이제 결국 낙찰이 되는 건 똑같지. 그런데 지불 금액 그 자체의 차이가 있다는 게 이 둘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문제로 가보자. 자, 윗글의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맞는 선택지가 4개가 있고 틀린 게 하나가 있나 봐. 그럼 맞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또 찾아서 연결도 해보고 그러자. 자, 일단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때 쓴다. 어때? 맞는 거야, 그치? 자, 연결 어디로 할까? 바로 왼쪽에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말이었어.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때 주로 쓴다. 어때? 여기 나와 있지? 어이구야. 여기가 자, 19번에 1번 선택지였고 자, 2번. 오름 경매 방식에서는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바로 낙찰이 된다. 어때? 맞는 얘기지, 그지? 응. 오름 경매 방식이 어디에 있었어? 음, 야, 여기다. 자, 오름 경매 방식은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지문 속에 역시 나와 있었고. 그치? 자, 그 다음. 자, 수요자가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할 때 주로 쓴다. 이건 뭐 좀 전에 같이 봤던 뭐 그 부분이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르게 평가할 때, 자, 이것도 우리 일문단에 좀 전에 체크했던 근거 범위 속에 같이 들어 있었어. 그치? 자,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쓴다. 어때? 너무나 맞는 말이었지. 그치? 자, 바로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자. 즉, 구매자와 판매자의, 아이고요. 다시 여기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써 있었어. 그치? 자, 여기가 19번에 4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 음.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나왔습니다. 내림 경매 방식은 구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해 경매가 시작된다. 자, 틀렸다고 해야 되지. 구매자가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 내림 경매 방식은 일단 판매자가 여럿이니까 점점 더 자, 낮은 금액을 이제 결국은 구매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한다라고 해야겠다. 그치? 자, 20번 문제 보자.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영국식 경매. 영국식 경매 결국 뭐라고 이해하면 돼? 오름 경매지, 그치? 자, 오름 경매. 그럼 니은은 네덜란드식. 내림 경매잖아. 자, 그럼 이 영국식 오름 경매는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경쟁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을 알 수 있다. 어때? 알 수 있지, 당연히. 자, 이 영국식 오름이라는 거는 결국 경쟁자를 보고 내가 더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싶어서 결국 자기가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쟁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해야지. 그다음 희소성이 있는 최고급 생존은 기억의 방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근거 범위 찾으러 안 갈 건데요. 자, 2번 단순한 거니까 이해 안 되는 친구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보세요. 있는 그대로 써 있어요. 자,
또 이 네덜란드식 복개, 네덜란드식 방식에서는 낙찰 가격이 경매에서 최초로 제시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 없다. 어때? 당연하지. 높아질 수 없지. 자, 왜냐면 이제 이 내림이라는 것이 결국 이 높은 가격에서 점차 낮은 가격으로 제시가 되는 거잖아. 자, 즉 판매자들이 이제 높은 가격에서 점차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낙찰 가격 자체는 처음에 최초로 제시된 금액보다 당연히 높아질 수는 없겠다. 그지? 그다음 기업과는 모두 경매에 나온 재화의 낙찰 가격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개 경매잖아. 공개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재화가 즉 이 경매에 나온 재화가 결국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결국 알 수 있지. 자, 답은 어쨌든 5번인데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다수일 때 기업과는 모두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된다. 이게 당연히 틀렸거든요.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된다. 일단 기억부터 한번 해봐. 기억이 이 오름경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지, 그치? 낙찰자가 되려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이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 이 사람은 결국 가장 나중에, 음, 자, 가장 나중에 응찰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억에서 맞지 않아.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내림이니까 결국 점차 낮아지는 거라 판매자가 점점 낮추고 있지, 그지? 자, 판매자가 점점 지금 서로 보면서 지금 응찰자가 없으니까 낮추고 있어. 자, 그러다가 결국 제가 살게요. 이렇게 가장 먼저 이제 손을 댄 응찰한 사람이 그렇게 낙찰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을 모두 묶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기억은 안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보자. 자, 밀봉 입찰 경매로 진행되는 경매에 A, B, C 세 사람이 각각 10만 원, 8만 원, 6만 원으로 입찰에 참가했대. 이게요, 지금 어떤 말로 나와 있냐면 최고가 밀봉 경매라고 되어 있어. 자, 최고가 밀봉 경매가 무엇인지 그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해 줬거든.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낙찰자는 누구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A라고 해야겠죠. 그쵸? 자, 최고가 밀봉 경매가 뭔데?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그대로 낙찰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낙찰자는 10만 원 쓴 A다라고 해야지. 그럼 지불 금액이 뭔데? 지불 금액은 당연히 자기가 쓴 10만 원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차가 밀봉 경매라는 게 있었어. 자,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었니, 얘들아? 이것도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런데 지불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잖아. 지불 금액을 10만 원 내는 거야? 아니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 8만 원을 내는 거다라고 했었던 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문학도 볼 거예요. 문학도 볼 건데요. 지금 독서 하나 더 보고 올 거예요. 어디로 오냐면, 인체가 수본이라고, 신장의 기능이 무엇이다고, 막 이런 얘기했던 그 과학 지문으로 올게. 자, 이 지문은 읽지 않을 거고요. 선택지에서 이제 근거 범위 연결하는 그 공부를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요. 이 지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28번 문제 바로 봅시다. 지금 이 글을 다 읽었어. 혈액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인공신장의 구조는 어떻고, 그리고 인공신장이란 또 어떠한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때? 인공심장의 구조라고 하면 그럴듯해. 그런데 인공심장이 그래서 어떤 발전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없었잖아. 자, 그다음 신장 기능의 이상에 따른 결과를 제시했다. 신장에 이제 신장 기능이 우리가 결국 좀 좋지 않아지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얘기했다라는 거는 괜찮아. 자,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다른 장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잖아. 자, 인체의 노폐물 여과 과정을 설명했다. 어때? 괜찮아. 그리고 인공신장은 또 어떻게 혈액을 여과하는지 그것을 얘기했다. 어때? 괜찮지? 응. 자, 5번처럼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의 의학적인 한계, 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우리 이 지문은 지금 문단 표시만 좀 하고 갈게요. 문단을 써놔야 선택지를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1문단, 2문단, 3문단, 4, 5, 6. 대개는 6문단 정도 됩니다. 됐나? 하나 더 있었네. 자, 그럼 29번. 어, 1번 소변에 당이 섞여 배출이 되면 소변색이 노랗게 된다. 자, 일단 이거 틀렸어요. 그쵸? 자, 이 문단으로 오세요. 자, 이 문단에 보시면 이 문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 음, 만약에 우리가 당이 재흡수되지 않고 소변에 섞여 나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래. 그리고 몸 안에 수분이 적으면 배출하는 수분의 양을 막 줄여서 그렇게 소변이 노랗게 되는데 이게 결국 수분이 좀 적다는 신호가 된대. 그러니까 이 단락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선택지를 한번 이해해 줄게. 그러면 소변에 닭이 섞여 배출되면 소변색이 노랗다. 이렇게 하면 돼? 아니잖아. 즉, 소변에 당이 섞여 배출되면 나와 있는 대로 당뇨병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했고, 자, 이 소변색이 노랗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결국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당이 섞여 배출이 되면 소변색이 노랗다? 이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지? 자, 그다음 신장은 무기염류, 아미노산 등을 노폐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한다. 자, 이것도 어때?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맞지. 자, 그런데 이 무기염류, 아미노산 등을 함께 배출해? 아니잖아. 자, 이건 3문단으로 오시고요. 그 3문단에 이런 부분이 있어. 자, 노폐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무기염류, 아미노산, 물 등도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호모주머니로 나와. 자, 그런데 이 필요한 어떤 요소는 다시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이 무기염류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재흡수가 되는 것으로 얘기해줘야겠다. 그치? 이게 함께 나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것은 재흡수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즉, 이 부분이 29번의 1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였고, 여기가 29번의 2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였어. 자, 그 다음, 인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고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된다? 아니지. 일단 단백질 자체는 여과가 되고 뭐 재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대상이 아니잖아. 이 단백질 자체는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다고 해야지. 자, 이것도 찾아가 볼 수 있어. 자, 볼게. 좀 색깔을 바꿔볼까? 음. 자, 분자량이 큰 세포나 단백질 등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있다. 보이죠? 자, 여기가 29번의 3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였고, 그 다음,
걸러진 4번 봅시다. 걸러진 노폐물은 생효관을 통해 봄원 주머니에 모아져서 이거 틀렸잖아, 얘들아. 잘 보면 이건 과정에 대한 얘기였는데 봄원 주머니에 모아졌다가 그것이 생효관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는 거다라고 해야지. 자, 이것도 왼쪽에 보세요. 자, 봄원 주머니에 일단 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효관을 거쳐 방광에 모아져서 오줌으로 배설된다라고 했잖아. 보이지? 자, 여기가 29번에 4번 근거 범위가 돼요. 자, 이렇게 근거 범위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지금 뭐 답은 5번인데 이해하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세포가 생성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해야 결국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자, 30번 문제 보자.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기억은 신장이었고요. 그리고 니은은 인공신장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 이 모두가 인체의 수분을 늘린다라고 해야 돼. 이건 넘어갈게. 자, 이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여과한 물질을 다시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참 중요한 그런 선택지 같은데요. 지금 이 인공신장을 선생님이 다 지금 찾아서 읽진 않아도 인공신장은 어떤 기능만 있다고 해야 돼?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흡수하는 그 기능이 있어. 그치?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은 인공신장은 노폐물 여과 기능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도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부분 좋네요. 즉, 인공신장은 시작한 이 오문단에서 체외에서 신장의 기능인 노폐물의 여과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지점을 30번에 2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로 삼아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혈액 속의 요소 성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음. 여기에서는 이제 이 표현, 즉, 혈액 속의 요소 성분이 뭘까? 자, 이건데, 자, 요소 성분이라고 해서 그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인공신장에는 노폐물인 요소 등을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는 노폐물이에요. 그렇다면 기억과 니은 모두 혈액 속에 노폐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 기억은 농도 차이, 니은은 압력 차이라고 했는데 아니지. 자, 니은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 오래 길게 했잖아. 압력 차이가 아니라 농도 차이로 노폐물을 걸러낸다고 얘기했지. 그 다음, 기억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니은을 환자의 체내에 이식한다라고 했는데 이식하는 건 맞아요. 자, 그렇지만 체외라고 해야겠죠. 자, 체내에 이식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요. 넘어가자. 자, 31번 문제인데 그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혈액 투석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지금 혈액 투석기가 뭘까? 저 이거야. 근데 혈액 투석기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 지금 체외에서 우리의 노폐물, 혈액 속에 노폐물을 여과하는 거잖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노폐물을 여과하는 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노폐물의 농도가 높은 혈액, 이게 지문 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 노폐물의 농도가 높은 그러한 혈액이 농도가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그렇게 여과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농도가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치. 이렇게 해서 농도 차이를 이용해 주는 것, 그게 이 혈액 투석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선택지를 보면 사실 A와 C의 A 투석액인데 이 투석액의 이 요소 농도, 요소는 노폐물이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면
이 A와 C의 요소 농도가 B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자, 즉, 노폐물의 농도는 어디가? 당연히 혈액이 높고, 그것을 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농도가 낮은 투석액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걸 혈액투석기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폐물의 농도는 당연히 그 기존의 혈액이 더 높다라고 해줘야지. 자, 나머지는 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지문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독서 지문은 이제 오늘 읽지 않을 거고요. 넘어갈 거예요. 우리 어디로 오시냐면요. 우리 아까 지나갔던 이 고전소설로 오세요. 자, 우리가 이 고전 소설, 그리고 현대 소설, 이 소설 파트는 이제 선생님이 첨삭 때 좀 다뤄볼 거고요. 그 10파트는 현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하니까 그 10파트는 현장에서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소설 중에서 고전 소설부터 먼저 보는데요. 자, 지문 설명을 막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이 고전 소설은요, 음, 그래도 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좀 빠르게. 선택지를 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지문을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막 좀 빠르게. 자, 서사 위주로만 좀 볼게. 그 가지고는 읽지 않을 거고요. 그 나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일단 이익, 중국 명나라의 이곳이랑 이익은 대봉을 낳는다. 그리고 제목이 이대붕전이었어. 그럼 대봉이가 주인공이야, 얘들아. 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신왕희가 참소를 해서 막 이렇게 시련을 좀 겪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어릴 때 유배도 다녔어. 자, 이제 그러다가 또 어때?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용왕이 동자를 보내줘가지고 살아났다가 즉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이 있어. 그래서 좀 살아났대. 자, 그래서 이제 이 금화산 배구남에서 이제 수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자, 이런 얘기였지. 이제 그렇게 본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본지문에서 이제 쭉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막 공부하고 있었다고 했지, 그치? 음. 자, 즉, 대봉이 밤낮으로 공부 열심히 했대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노승이 공자에게, 즉, 대봉에게 하는 말이, 야, 너는 이제 애공이 다 했다. 너는 이제 좋은 운수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빨리 경성으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이랬어. 자, 공명이라고 하면 이제 공과 명예를 좀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 남자들이 이제 뭐 어떤 벼슬 자리에 일부 진출하는 것,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너도 일자리 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봉이 하는 말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7년을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제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기의 스승님, 즉 노승이 하신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아는 부모의 생사도 모르는데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우려를 나타냈지. 그치? 자, 근데도 노숙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너는 장차 부모를 다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일부 미래를 좀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 저는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요? 뭐 이런 거. 그랬더니 뭐 농서는 삼천리오니 농서로 가면 뭐 어디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향도 좀 제시를 해놓고. 이제 그러면서 뭐 실과를 하나 주면서 뭐 가다가 시장하시면 이거 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이렇게 받는 게 이제 중간에 중요한 서사로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 이제 이 이후로는 뭐 크게 나온 바가 없었습니다. 그쵸?
자, 아무튼 그러다가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금화산을 떠나서 이제 농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나서 이 북흉노가 중국을 범하는 줄 알고 막 분기를 이기지 못해서 밤낮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문을 보다가 지금 적들이 침입했구나 막 이런 걸 알고 막 가더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범한 능력을 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흉노 다시 나오고, 자, 흉노가 이제 크게 군사를 거느려서 목특남, 이름 신기하다. 목특남, 그리고 동돌수, 자라는 인물에게 뭐 하는 말이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지나는 길은 반드시 우리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 나 같은 영웅이 어딨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쵸? 우월감을 좀 드러내네.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냈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군읍에 이르러서 뭐 나머진 보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뭐 대명, 대원수, 곽대의의 성중에 들어가서 뭐 싸움도 청하고 자, 그러다가 결국 이 동돌수가 이 곽대의와 싸워서 다 사로잡아 버리고 그렇게 이 그 명나라의 장졸들은 다 장수를 잃고 항복하게 되고 그렇게 항서를 다 받아서 또 이튿날도 이렇게 또 북해 태수가 나와서 또 항복을 했고 또 이튿날은 또 진주를 얻고 또 건주를 쳐서 얻고 자 이렇게 계속 연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쵸? 음. 또 절도사 이동식이 군사를 거느려 대적하다가 결국은 다 패해서 달아나니 결국 하복을 얻게 되고 또 기주에 이르러서 또 그 자사가 대적하다가 도망가니 결국 기주성 안에 들어가서 다 노략질을 일삼게 되더라. 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흉노의 노략질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그들의 어떤 연승, 그치? 대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좀 얘기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천자, 임금인데요. 이 천자가, 이제 정부에서는 이 천자가 금룡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대. 자, 피난을 간 상태에서, 우리의 적장, 이 목tum남이 막 이제 공격을 해온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그렇게 성문을 다 깨치고 들어와서 다 장졸들을 습격하여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우승상 왕희 또 병부상서 진택이라는 신하들이 항복하자. 우리 이제 항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천자가 어때? 하늘을 우러러 계속 울고 있는 내용이죠. 아이고, 어떻게 이 치욕을 내가, 당하리요.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원통한 정서를 좀 표현해 놓고. 그치? 자, 그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 이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서 어때? 대봉이 나타나는 거잖아.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대봉이 나타나가지고, 대봉이 어땠다는 거야? 이 지금의 상황을 다 보고 나서 눈을 부릅뜨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 청룡 언월도, 이름도 멋있네. 청룡 언월도를 꺼내가지고, 이 흉노야, 이러면서, 나의 청룡도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자, 그렇게 적장의 머리를 다 베버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이 대봉의, 우리 주인공의 역시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면서 끝났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자, 24번 보세요. 지금 읽었던 이 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내적 독백 같은 건 이제 우리 나중에 다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아닙니다. 넘어갈 거예요. 자, 현실과 꿈을 교차한다라는 부분 근거 찾을 수 없었고요.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자, 배경 묘사 드러나 있지 않았고. 자,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자,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그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이 어디였냐면,
흉노가 노략질하는 그 부분이었어. 그래서 어디를 함락하고, 그치? 어디 함락하고 어디 함락하고 나 함락 이거였잖아. 자, 굉장히 긴 서사였지. 그런데 그 서사를 다 요약했죠. 그럼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 사건 전개 속도는 어떻다? 당연히 빨라진다라고 해야 되거든. 그 다음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 없었고요. 자, A부터 C의 말하기 방식인데요. 지금 이 묶은 부분들 너희들이 지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세요. 자, A 부분이 우리 스승님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주인공, 이 대봉이 대답한 부분 같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자, 과거의 일을 언급하여 상대방의 요청을 그게 우리는 긍정적 수용이라고 이해해줘야 해? 아니잖아. 음. 오히려 저 자신이 없는데요. 걱정만 많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좀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의 내용이었지. 우리는 무언가 걱정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 수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다음 자, B는 상황의 불리함을 내세워. 자, 이 B 부분에서 답이 나오니까요. 일단 B 부분을 좀 가볼게요. 자, 공자가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공자가 이 절에서 노순과 7년을 동거했는데 금일은 오늘은 인연이 다 했으니까 장차 공자의 부모를 만나고 이제 공란을 평정해서 공을 이루길 바란다. 자, 맞죠? 자, 이 질문, 이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상황이 불리하니까 너가 좀 내 말에 동의해줘라고 요청했니? 아니잖아. 응. B에서는 과거와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그렇지. 우리는 과거에 7년을 동거했습니다. 그쵸? 과거에 우리는 7년을 동거했고, 동거했고, 그렇게 현재는 자, 현재는 이제 2년이 끝났으니. 그렇게 현재는 2년이 끝났으니, 너는 미래에 부모님을 만나라. 그리고 공을 세워라.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 자, 넘어갑시다. 자, 나의 공간적 배경을 다음처럼 얘기했대요. 자, A부터 C까지의 내용을 보자. 일단 대봉은 A에서 수련을 해서 맞지, 그치. 금화선에서 수련했고요. 그렇게 좀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B로 가던 도중에 천문을 살펴보고 그렇잖아. 자, 농서로 가는 길에 천문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 보다가 어머나 나라가 위기에 빠졌나 봐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 다음 흉노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선자 맞지. 그래서 시로 피랑 간 거 어때? 맞지. 대봉을 기다렸어? 아니잖아. 뭐 하고 있었어? 어찌 이 치욕을 내가 당하리까 원통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대봉이 짠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대봉을 기다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자, 흉노가 기주성에 쳐들어가자 결국 백성들은 참 힘들어했다, 도망갔다 이런 얘기 있었고 결국 우리 명나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배경에서 결국 흉노랑 싸웠지만 명나라는 계속 패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됐지. 자, 마지막. 대봉이 흉노를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이 지배 체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대봉이 흉노를 물리쳤어요. 이거 어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지배 체제의 위기가 해결되었다. 괜찮니? 괜찮잖아. 즉 나라의 위기. 이 나라의 위기가 결국은 해결이 됐다라고 해야지. 그다음 신하들이 천자에게 항복을 권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 맞아? 맞아. 그럼 이 사건은 대봉이 결국 실현을 겪는 것으로 이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 음. 즉, 이 권하는 사건은 대봉이 실현을 겪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겪은 대봉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 걸로 연결이 돼야지. 즉, 그 사건 자체는 대봉의 능력으로 오히려 해소되는,
해결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 남은 것도 몇 개 보세요. 자, 노승은 결국 대봉의 조력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봉이 금능으로 가서 천자를 구하고자 했니? 맞아. 그럼 구하고자 한 것은 이런 충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임금님에 대한 어떤 신하로서의 어떤 이 충성심,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성심이다라고 해야 되거든. 넘어가자. 자, 마지막 지문 갈게요. 우리 현대소설 그 기린입니다로 오세요. 음. 일단 이 지문도 지금 간략하게 어쨌든 선택지를 또 연결을 해줘야 하니까 지금 지문도 보긴 볼게요. 그런데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정말 단락별로 살짝살짝 볼 거예요. 자, 역시 이 단락이 좀 이 지문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잠깐 멈춰놓고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가보자. 미안하다라고. 내가 일만 하면 아버지는 같은 소리를 늘 했대요. 자, 이렇게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이 늘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중학생 때 일을 하나 얘기해줘요. 자, 중학생 때 그 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그 심부름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무실에 갑니다. 자, 그런데 그 환경이 어때요? 좀 열악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남은 내용들은 이제 아버지의 그 사무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 집안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아빠가 좀 실제 어떻게, 어떠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린애가 봅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준 바람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그날 이후 좀 조용한 소년이 됐대. 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산소 같은 게 뭔가 생겨났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나는 그 뒤로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 음. 자,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무언가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지, 그지? 나에게 그것은 좀 심리적인 영향을 주다. 이렇게. 음.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다. 그치? 자, 그러면서, 음, 이런 얘기가 있었네. 자, 즉, 아버지가 사라져서 그 이후로 이제 조사를 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뒤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물어본 거라 내가 할 말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진 날 아침. 자, 나는 전철역에서 만났다라고 해놓고 내가 전철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거든. 음. 자,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버지를 전철역에서 좀 밀어드렸대요. 자, 이걸 좀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지하철에서 이 아르바이트 한다, 밀어준다라고 하는 거, 왜 푸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 그 많이 타고 내리고 할 때 이렇게 지하철 안으로 그 지하철 칸 안으로 사람들 좀 밀어주는 이제 그런 좀 간단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를 본 기억이 있다라고 해놓고, 어, 그러고 보니 이제 그날 좀 다음 열차를 타겠다라고 몸을 한번 뺀 적이 있었고, 힘드신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다음 열차에 타시고 가셨다. 뭐 이런 얘기였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대로 이제 그날 이후로 실종이 됐죠.
음. 자, 그럼 내가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 이후로 너무나 할 일이 많았어요. 그쵸? 일단 아버지의 회사 상대로 막 임금 밀린 것도 받아냈고, 또 할머니, 또 이런저런 서류 마련해서 할머니를 사랑의 집에 보내드리기도 했고,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어디냐면, 이 좀 많이 내려와 봐. 어머니의 의식이 좀 돌아오면서 퇴원을 드디어 좀 시켜드렸지. 그런데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보다 퇴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대. 자, 이 얘기가 이따 문제로 연결되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 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자, 무언가 잔디의 작은 싹이 우물튼 모습과 좀 비슷한 광경이 되다. 살아있다. 무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삶의 축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린 이 지점에서 그 인물의 심리가 드디어 이제 약간의 희망이 좀 생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희망의 크기나 정도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가 그 의지를 놓지 않고 막 무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 한 발짝 정도 이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그 벗어나게 된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결국 이건 노력이잖아. 자기의 노력이 있었지. 그치?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갑니다. 자, 봄이 되었어요. 음, 잠에 잠깐 빠졌거든요. 음. 자, 그러다가 깼는데 뭔가 이상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대. 그건 기린이었답니다. 자, 보고 있나요? 자, 이렇게 갑자기 기린을 봐요. 그러면서 기린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도 했고, 또 이곳저곳을 좀 천천히 거닐고 있고, 자, 그러다가 기린이 코너 근처의 벤치 앞에서 잠깐 멈추고, 그리고 앉았대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에게 막 뛰어갑니다. 그렇게 기린은 꼼짝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게 기린의 무릎 위에 내 손을 올려놓아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린을 보는 걸로 끝나. 좀 독특하지, 그지? 그래서 이 기린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체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린? 자, 일단 이 기린은 정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무언가 저 멀리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기린은 정말 이 환영 속의 기린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환영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환영 속의 기린을 보고 이 기린이 결국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 것으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환영 속 기린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를 봤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실제 아버지가 좀 기린으로 좀 묘사가 되었다라고 해도 괜찮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그 대상이 환영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든지 그것보다 이렇게 이제 환영이든 아버지든 보았던 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간에 자신의 어떤 서러움이 이렇게 좀 투영된 것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게 돼요. 자, 문제 가자. A와 B에 대한 이해. 자, A가 사무실이고, 자, B가 전철역이야. 자, 틀린 거. A는 아버지의 초라한 삶이 나타나는 공간 어때? 맞지? 그치? A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렇지.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용해지고 아르바이트 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치? 우린 그런 걸 정신적 성장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또 이 전철이라는 이 공간이 뒤에 얼마든지 환상적인 요소와 뒤섞인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었죠. 4번 볼까? A와 B는 각각 아버지와 내가 서로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준다. 맞지? 일단 A에서는 아버지의 사무실이니까 그냥 아버지의 그 일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B에서는 그 아들의 일하는 모습, 그 아들의 아르바이트잖아, 이거. 자, 이렇게 서로에게 자기의 삶을 좀 보여주는 공간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지. 그런데 A에서 아버지와 달리 B에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절망감 느낀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지하철에서 그리고 전철역에서 우린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해서는 안 돼. 이 전철역에서 일단 열심히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던 그 인물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아버지의 실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절망감으로 연결이 돼서는 안 돼. 음. 자, 왜냐면 이제 그 이후로 아이가 어떻게 했어? 더욱더 무언가 자기가 마치 가장이 되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거든. 자기가 오히려 가장의 책임감을 대신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절망감이라는 정서하고는 맞지 않아. 자, 41번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지문을 보진 않을 거예요. 너희들만 한번 가서 보세요. 이제 부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자, 기억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기억이 이 부분이네. 그러고 보니 잠깐만 다음 걸 타자 하고 몸을 한번 뺐어요. 라고 그랬어. 그럼 우린 그러한 지점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아빠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는 걸 내가 알아차린 것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해줘야지. 맞아. 그러고 보니 라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런 좀 특이사항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고 해야겠지. 자, 그다음에 이 몇 개 더 볼 텐데요. 3번 한번 가보세요. 그 병원비가 줄었다는 사실. 자, 디귿이 한번 뭐냐면 가봐. 의식이 돌아왔다는, 즉 엄마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퇴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기뻐서 나는 울었다. 자,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의식이 돌아왔다, 즉 호전되었다라는 말로 바꾸면 호전되었다는 것보다 결국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보다 결국 퇴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있게 된 것. 자, 그것이 무언가 더 안도감을 주고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3번 같은 의미를 좀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엄마가 호전된 것보다는 결국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병원비가 줄었다는 거. 이 병원비가 줄었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그것에 기뻐하는 나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결국 엄마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엄마가 이제 호전된 건 너무나 기쁘지. 그렇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 자, 그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퇴원비가 줄었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이제 엄마의 병세 호전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는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X를 쳐야 되구나. 음. 자, 4번까지 볼게요. 자, 리을 한번 가보세요. 자, 리을 가세요. 자, 리을 읽어볼게.
무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사한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자기의 삶의 축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산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결국 삶의 축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전보다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사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괜찮아. 그래, 전보다 좀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나의 자부심? 아니야. 자부심이 아니라 이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라고 해야 돼. 알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이런 건 틀렸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선택지 바로 볼게요. 보기는 스스로 읽어봤을 테니까요. 일단 1번 보면 이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사라진 건 결국 현실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자,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혹은 견디다가 못해. 현실로부터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맞아. 그건 그렇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다음 아버지의 가출로 인해서 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지, 그치? 그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고 해도 괜찮아? 괜찮지. 그다음 플랫폼에서 내가 발견한 길에는 경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드러낸다. 어때? 이 기린이라는 걸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경쟁의 시대에 적응하지도 못했고 특별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자, 우리 아버지 그랬던 거 맞아? 맞아. 그럼 기린은 아버지의 모습과 연결할 수 있어? 연결할 수 있지. 그 다음, 전동체 안으로 밀리는 대로 막 들어가던 그 아빠의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해도 괜찮아, 얘들아. 알겠지? 자, 그래서 45 나이에 시간당 3,500원을 받는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으는 나는 자신만의 산수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지. 자신만의 산수를, 자신만의 산수일지언정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고 해야지. 노력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필요한 부분 다시 좀 확인해 보면서요. 지금 다음 시간 선생님이 첨삭 열심히 한 거 검사할게요. 자, 고생했어요.